며느리가 제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말이죠.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 아이의 뺨 위로 울려 퍼진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내 아들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우리 집으로 온다 해서 저는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또 국거리를 준비하며 마음이 들떴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제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늘 맛있게 먹던 아이라 저는 가족이 모이면 언제나 마음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웃으며 밥 먹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 하고 안겼고 아들은 여전히 성실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억지로 웃는 듯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전, 김치전까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고기가 맛있다며 젓가락질이 바빴고 손주는 김치전 조각을 입에 물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흐뭇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내가 조금 더 보탰어. 당신도 다음 달엔 좀 신경 써줘.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카드값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요? 꼭 다 들리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아들은 당황한 듯 수저를 내려놓으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미리 얘기해 두려고. 그런데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지더군요. 항상 그래요. 당신은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안 주는 말을 해요. 꼭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깎아내려야 속이 풀려요? 아들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의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저는 그 상황이 불편해서 괜히 손주에게 물을 따라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또 부부싸움인가 보다. 밥상머리에서 저러는 건 아닌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며느리의 손바닥이 아들의 뺨을 향해 내리꽂힌 겁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멍한 얼굴로 뺨을 감싸 쥐었고 손주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 앞에서 상처 주니까 오늘은 참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라니,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손찌검을 하니? 아들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제 속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맞으면서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저 꾹 참고 앉아있는 불쌍한 아들.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이 떨려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존중이란 말로 폭력을 합리화하니 네가 지금 한 건 존중이 아니라 파괴야. 가정을 지켜야 할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할 자리가 폭력으로 무너지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돌한 태도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 아들은 왜 저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밥상 위의 음식은 모두 식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울음과 침묵만이 남았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 며느리의 폭력성을 반드시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한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때린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면 귀에 쩌렁쩌렁 울리던 그 소리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찰싹. 아들의 뺨을 향해 떨어지던 며느리의 손바닥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손주의 울음소리. 그 광경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 걸까? 어떻게 남편을, 그것도 내 아들을 저토록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진우야, 어제 일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네가 뭘 잘못했기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별일 아니야. 내가 괜히 말을 꺼내서 분위기를 망쳤어. 내가 잘못한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네가 왜 잘못이니? 생활비 얘기 좀 꺼냈다고 손찌검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걸 별일 아니라고 넘겨? 하지만 아들은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참자. 싸움이 커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지. 그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새끼야.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기죽어 살았니? 맞으면서도 네 잘못이라고, 네 탓이라고 하는구나.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집안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반가움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맞이했습니다. 또 늦었네요. 대체 뭐 하다 이제 와요. 피곤하다면서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제겐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손주가 숟가락을 엎지르며 반찬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덤벙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화들짝 놀라 얼른 아이를 감쌌습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길을 저에게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애 교육하는데 왜 끼어드세요? 그러니까 애가 더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왜 늘 화내고, 왜 늘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는 걸까? 아들은 또다시 조용히 중재했습니다. 여보, 그냥 애가 실수한 거잖아. 엄마한테 말씀 그렇게 드리지 마.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편은 안 들고 어머니 편만 드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채 억울한 듯 그러나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구나. 저 아이 옆에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구나. 며칠 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또 한 번 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회사 문제를 들춰낸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실적 못 낸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도 늘 무기력해 보여요. 순간 자리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니? 부부끼리 알아서 풀 일을 왜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망신 주니?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요. 다들 좀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을 지켜주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있구나.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대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하던지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이건 폭력이다. 내 아들이 이유 없는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며느리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 다짐이 제 속에서 점점 커져 갔습니다. 며느리의 폭력은 단 한 번의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말이, 눈빛이 언제든 제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내리꽂힌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번 손찌검을 한 것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곧장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쓰레기 좀 치우고 들어오면 안 돼요? 퇴근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말없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충 버리면 어떡해요? 똑바로 좀 해요.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를 세게 밀친 겁니다. 아들은 순간 중심을 잃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집안일이 뭐 대단하다고 퇴근하자마자 사람을 몰아붙여. 그게 아내가 할 짓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한테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저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애 봐서 지쳤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잘못한 게 되나요?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불쌍해 제 속은 다 타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집안 곳곳에 흩어놓고 놀다 보니 거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아이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정리 안 해?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나서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그러자 며느리의 손길이 이번에는 아들을 향했습니다. 찰싹. 이번엔 손주 앞에서 또다시 뺨을 올려친 겁니다. 당신은 왜 항상 애 편만 들어? 내가 혼내는 게 잘못이야? 손주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달래며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젠 아이 앞에서도 이런 짓을 해?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교육하는 거예요. 아빠가 늘 저렇게 봐주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손 좀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당당한 말투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폭력성을 숨기고 살던 거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핑계도 이유도 없는 거야. 이 일은 곧 집안 밖으로도 번져갔습니다. 이웃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며느리가 큰 소리로 남편을 꾸짖는 걸 들었다더라. 요즘 젊은 며느리는 참 당돌하네. 아니, 남편 뺨을 때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던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맞고 산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다니.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저 고개만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자. 괜히 소문 더 커지면 더 힘들어져. 저는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네가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살아야 하니? 맞고도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소문이 나도 그냥 참자고 하고 네가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니? 며느리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말로 시작해 손찌검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숨김없이 아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저는 그 아이가 무너져가는 걸 두 눈으로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아들이 더 불쌍해지기 전에 며느리의 폭력성을 반드시 밝히고 막아야 한다.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어. 그 다짐이 제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내 아들이 저토록 불쌍하게 무너져 가는데 어미인 내가 눈 감고 침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얘야,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하자. 너 요즘 아들한테 너무 심하지 않니?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이 너무 무책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터진 겁니다. 어머니는 늘 아들만 불쌍하다고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저는 늘 무시당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시라니? 진우가 널 언제 무시했다는 거니? 오히려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잖아. 그 아이가 네 앞에서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자 며느리의 입술이 비틀리더군요. 어머니 눈에는 늘 아들만 보이시죠. 저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분노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러움을 참지 못해 남편을 때리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옛날과 달라요. 저는 남편한테 맞추며 살 생각 없습니다. 제가 힘들면 당연히 제 의견을 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라도요.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폭력에 스스로 이유를 붙이고 정당화하는구나. 이대로 두면 내 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친정과 시댁까지 번졌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답니다. 아드님이 생활비 문제로 늘 압박한다면서요. 딸이 힘들어 울기도 했대요. 딸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따님이 힘들다고요? 힘든 건 내 아들이에요. 맞고도 무시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우리 아들이라고요. 그러자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세상 바뀐 줄 모르시나 봐요. 요즘은 여자도 참지 않아요. 남편이 잘못하면 손찌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리 대수인가요?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대수 아니라니요. 남편의 뺨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면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부부입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이제는 친정까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내 아들은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구나.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옷도 벗기 전에 소파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손주는 아빠 옆에 붙어 서성거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 작은 목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좀 내 생각을 말해봐라. 왜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맞고만 있니? 네가 그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아내는 듣지 않아요. 말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냥 맞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티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어야 하니? 며느리의 폭력은 이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고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도 체면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수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다. 내 아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의 폭력성과 오만함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이 집안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다짐으로 제 가슴은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앞날이 더 힘들어질지라도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폭력성은 이미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었고 제 아들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요. 더 크게 만들면 나만 힘들어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맞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니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작아졌단 말이냐.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저녁 밥상에서도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당신은 언제 철들 거예요? 맨날 회사에서 얻어맞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니? 맞고만 있는 아들이 안쓰럽지도 않니?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아들만 불쌍하다 하시죠. 근데요, 저도 매일 상처받고 있어요. 제가 무시당하고 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그 당돌한 태도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마. 그 목소리엔 분노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친 체념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이대로 살 거니? 맞으면서도 네 잘못이라고만 하고 참는 게 답이라고만 하고 너 이렇게 살다간 결국 무너지고 만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혼해요? 아이는요? 세상에 소문이라도 나면 난 끝장이에요. 차라리 내가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아.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인생을 버리는 거야. 내 눈앞에서 네가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때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을 떠나고 싶어.
잠시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뭐라고? 네가 왜 집을 떠나? 너는 이 집의 가장이야. 네가 버티고 있어야 집이 서는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싸움만 커져. 차라리 내가 없으면 엄마랑 아내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빠지면 이 집은 더 무너져. 너는 불쌍한 아들이 아니라 내 희망이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고백조차 비웃듯 말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요. 대신 책임은 다 두고 가요. 생활비도 아이도 집도 다 제 몫이에요. 당신은 늘 도망만 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네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질 않는구나. 네가 때리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모자라서 이제는 떠나라고까지 하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아들을 불쌍하게만 보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돌한 말에 제 속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더는 이 집에 기대지 못하고 결국 떠나려 하는구나.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불쌍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날 밤 아들은 결국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주가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야지. 아들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꼭 돌아올게. 잠시만 다녀올게. 저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진우야, 가지 마라. 네가 없으면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야. 제발 가지 마라. 그러나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너를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만든 게 누구란 말이냐? 왜 너는 늘 맞고 무시당하고 이제는 떠나기까지 해야 하니? 내가 끝까지 막아내고야 말리라. 이 며느리의 폭력성과 오만함을 세상에 알리고 반드시 우리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 다짐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 이후 집안은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손주는 매일같이 아빠 언제 와? 라며 울었고 저는 그런 손주를 품에 안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저 사람 늘 그러잖아요. 도망치듯 나갔다가 결국 돌아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니? 내 아들이 집 나갈 사람이냐? 네가 매일 때리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아들만 감싸시네요. 전혀 남편 잘못은 안 보이시죠? 늘 저만 문제래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제 가슴이 터져 나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진우 찾아보자. 어디든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더라도 데리고 와야지.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찾고 싶어요. 아이 아빠니까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올린 이상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 입에서 후회의 기색이 묻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어찌 됐든 같이 찾자. 내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날부터 저와 며느리는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를 돌고 단골 카페에도 가보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했니? 말로 해도 될 일을 왜 손찌검까지 했어? 그건 이유가 뭐든 폭력이야. 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내 눈엔 안 보였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늘 저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손이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성격이 모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 뭔가 뒤틀려 있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폭력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 네 남편을 때리는 순간 그건 남편이 아니라 적으로 만드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아요. 근데 저도 너무 지쳐서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그날도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 목소리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겼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 아들이 매일 불쌍하게 맞고 무시당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 밤이 되도록 우리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쳐 돌아오는 길, 손주가 저희를 기다리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언제 와? 아빠 안 오면 나 진짜 싫어.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저도 손주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부 문제를 넘어서 아이의 삶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아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며느리도 가정이란 게 무엇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야 한다. 그 결심으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 아이의 불쌍한 삶을 끊어내겠다고. 며칠째 수소문 끝에 드디어 아들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님, 진우 씨 요즘 회사 근처 고시원에 지내는 것 같아요. 출근도 겨우 하고 퇴근하면 바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네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골목길, 습기 찬 벽, 좁디 좁은 복도. 그곳은 제 아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문 열어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 밑은 시꺼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어?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새끼야, 네가 왜 이런 꼴로 살아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 기다리는 손주 생각해서라도 어서 돌아가자. 그런데 아들은 제 품을 벗어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집에 못 가. 숨 좀 쉴 시간이 필요해. 그때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그날 내가 손찌검한 거 후회하고 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아이가 매일 울고 있어. 그러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나는 매일 너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점점 작아졌어. 나는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꾸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매번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화가 나면 손이 먼저 올라갔던 거야. 저는 듣고 있자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힘들다고 손찌검이 정당화되니 네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야.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내 손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엄마, 여보, 제발 이제 그만 싸워. 나 더는 들을 힘도 없어. 그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 내가 본 아들은 씩씩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건 당신들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더는 버틸 수 없어서였어. 맞고 무시당하는 게 괴로운 것보다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더 두려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나는 늘 참으라고만 했구나. 내가 널 더 무겁게 만들었구나. 며느리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걸. 아들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직 집에 갈 준비는 안 됐어. 하지만 도망치진 않을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나도 다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서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면 줄게. 대신 꼭 돌아와라. 내 가족은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시원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결국 가정의 무너짐이었구나. 며느리의 폭력도 문제지만 내가 아들에게 늘 참으라며 짐을 지운 것도 한몫했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것.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나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가정을 다시 세우려는 진심이라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돌아온 날 집안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잠들었고 거실에는 며느리와 저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으니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아이의 방문이 열리며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주는 눈을 크게 뜨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잖아. 아빠 없으면 나 너무 무서워. 엄마랑 할머니는 맨날 싸우고 나는 어디로 가야 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모습은 그 어떤 어른의 눈물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지른 게 다 잘못이야. 그래서 아빠가 떠난 거야. 미안해. 우리 아가 하지만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아빠 때릴 때 나도 같이 맞는 것 같았어. 제발 다시 그러지 마. 아빠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울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처음으로 똑똑히 깨닫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이제 그런 일 없게 할게. 할머니가 약속할게. 다시는 내 앞에서 싸우지도 않고 아빠가 불쌍하게 맞는 일도 없게 할 거야.
아이의 눈물은 우리 둘 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한 짓이 단순히 남편만 아프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이 마음까지 다 무너뜨린 거였네요. 전 나쁜 엄마였어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네가 남편을 때리고 무시할 때 내 아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넌 몰랐지. 근데 정작 제일 불쌍한 건 아이였던 거야. 어린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있었던 거지.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다시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차갑게만 굳어 있던 마음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바뀐다면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말뿐이면 안 된다. 가정은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다음 날 손주는 그림을 그려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서툰 송을 씨와 함께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야. 아빠도, 엄마도, 나도 웃고 있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는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이렇게 살아야지. 웃으면서, 손잡고,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살아야지. 그 그림 한 장이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바람이 어른들이 서로에게 내뱉던 분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네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끝장이야. 내 아들이 다시 불쌍해지는 걸 나는 두고 보지 않을 거다.